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분당 아파트 매물. 안 팔아도 되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한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선제적으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는 분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에는 부동산을 투기로 보고 계속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상승 세력에 대한 뭔가 그 타겟으로 정책적인 제도화에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5년 임기 끝나고 나서 이제 관저에서 나오시면은 살 집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 하나지만 이거를 팔겠다라는 정말 진정성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의지를 솔선수범하셨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가 되면은 지금 그래서 계속 강남부터 해갖고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집값 상승률도 지금 주춤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매도되고 있는 가격들이 몇 억씩 많게 떨어지고 있어요. 뚝뚝 그래서 떨어진다. 예,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면 된다. 이거는 결국에는 부동산도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하는 집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예. 그리고 이런 부동산 비용을 또 주식으로 본인이 매수를 해서 결국에는 그런 재원에 있어서의 주식과 부동산의 균형점을 맞추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항상 정책은 일관성 있게 부동산에서는 메시지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많은 국민들도 정보를 믿고 그것에 맞추어서 사실은 부동산을 내놓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안정화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의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SNS의 부동산의 메시지는 아주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조정을 할 겁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우선은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면에서의 전국의 부동산 집값에 대한 정말 진정성을 보여주셨고 특히나 정말 신혼 부부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국가가 움직이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사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통령의 아파트는 1998년 분당에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와 공동 명의로 3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지금 29년째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면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과감히 이 아파트를 팔기로 했는데 자, 그렇다면 6채를 가진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집이 6개나 되는데 노무보에다가 뭐에다가 하면서 변명하면서 나는 이거를 다 필요한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이랑 계속 썰전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집 하나 있는 것조차 내놓는 대통령. 그리고 6개 있지만 절대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아주 보수의 그런 당대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팔면 나도 팔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액션을 할 건지 아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6채 중에서 정말 실거주하는 몇 개만 남기고서는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국민의힘은 정말 다주택자에 대한 기득권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위 0.1%를 위한 옹호당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만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전에 3억대 아파트를 산 것. 그리고 29년간 유지를 했다고요. 예. 그리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서민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서민을 위한 대통령과 정말 계속 부동산을 쌓아가지고 집값을 올리면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부유한 국민의힘의 당대표 장동혁과 이거는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앞으로 남은 지선 동안에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집값을 올려가지고 민주당이 지지율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떨어지고 요것만 그냥 요행을 바라고 있거든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런데 본인이 6채나 보유하고 있어?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실력도 없고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더 국민의힘 지지율 17% 나왔다고 하는데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 이거 솔직히 깜짝 놀랐는데 말이 그렇지. 예. 이거 이 아파트 쥐고 있으면 더 오르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직접 팔겠다고 내놓은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실거주용이잖아요. 예. 지금은 뭐 지금 임대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니 그런데 네. 저는 이거 보면 네. 이 아파트가 그 재건축이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50억까지 시세 네. 차익을 예상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와 이거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런 네.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집 사고 싶네요. 아, 대통령이 살던 집 보유하던지 현금이 많아야 상징적이잖아요. 돼. 현금이 많아야 돼요 요즘. 그러니까 대출 못 받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만 분당의 재건축 그리고 저가로 내놨고 이재명, 김혜경 공동 명의의 그 집. 아 정말 탐납니다. 예. 누가 살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 사법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 이게 지금 사법개혁 3법인데 법조계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예. 당장 법원의 2인자로 알려진 법원 행정처장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뜬금없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뭔가 불이함을 알리려고 본인은 사임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예. 이분이 그러면 대법관직은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법원 행정처장은 매번 법사위에 불려 나와가지고 막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런 사법 카르텔 해가지고 왜 기득권 그리고 사법 정말 졸속 판단 여러 가지의 그런 신뢰를 잇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을 하면 답변을 하고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박영재 이 처장은 별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법사위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대법원의 입장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별로 대꾸도 못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회의감이 느껴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대법관만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뒷전에 물러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데 괜히 행정처장 해갖고 욕은 욕대로 받고 국민들한테 신뢰는 다 잃어버리고 사실은 조희대가 임명한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희대 키즈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여전히 대법원의 그런 본인들의 기득권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명분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못하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빠르게 본인이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왕이면은 대법관직까지 정말 사법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으로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귀찮고 불편한 거 하나만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진정성이 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대통령처럼 박영재 대법관이 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은 물론 대법관직까지 내놓으면 어느 정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예. 대법관직은 지금 계속 유지하겠다 뭐 그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법원 행정차장은 사실은 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리잖아요.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도 다 해야 되고 대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상임위에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 박영재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 환송을 했던 사람인 것이잖아요. 주심.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배후에서 본인이 파기 환송을 주도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지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이 법원 행정처장이 돼가지고 또 뭔가 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국민들의 분노가 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본인이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빠르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본인이 명분 있게 정말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들의 그런 입법과 사법에 있어서의 상권 분립의 유지를 위해서 정말 이를 보호하는 그런 사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당하게 할 말하고 그래도 반대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설득하고 공론화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 근데 뭐 지금 사법 3법에 대해서 뭐 충분한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공론화를 하자 막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 뭐 그러면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본인 전국 대법관 회의나 아니면은 그런 판사 회의를 통해서 아주 수동적으로 본인들이 보수적으로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거는 충분한 수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이 과연 지금 사법개혁에 있어서의 아주 골든타임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적절한 모습인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을 향해서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와라. 그런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건방지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충분히 공론화가 되지 않았고 수기가 되지 않았으면은 나와서 그러면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지금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카르텔의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받는 사법부로서의 그런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너무 많은 불신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 내란, 비상계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파기환송은 주도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사법개혁은 또 거부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에 가려졌던 사법부와 판사들의 그리고 대법원의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제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배후가 드러나는구나 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아니 사법개혁이 통과되는 마당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인제는 본인이 책임과 권한을 내려놓을 타이밍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발언까지 오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처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법리 왜곡이나 사실관계 조작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검사가 그런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하는 논리들이 막 언론에서 익명을 인터뷰로 뭐 부장판사가 무슨 얘기를 했니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번에 법 왜곡죄도 또 개정 과정에서 이거 형사사건에 대한 한정해서 형사로만 제한을 했죠. 축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민사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판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특히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모 부장판사는 인터뷰에서 아니 뭐 이게 법 왜곡죄는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도 없고 유죄가 나오면 자격 박탈까지 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러면 형사재판 하겠느냐 뭐 이러면서 그냥 푸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는 본인들은 어떤 판결을 어떻게 하던 간에 모든 사실 그 권한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판사에 따라서 그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내란 재판을 보면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백대한, 이진관 그리고 뭐 여러 우인성 판사, 그렇죠, 우인성 판사까지 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판사들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깜놀한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그 동안에 부장 판사든 어떤 판사든 간에 모든 판결들이 본인이 고고하고 정말 고의가 없었고 의도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 진짜 옷 벗고 나갈 거야. 누가 형사재판에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막 반대하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법안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현장에서 혼란이 온다.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충을 하고 연구 인력도 보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트집을 다 잡아갖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무리가 난다. 그리고 부작용 난다 하고 있으면서 그대로 지금 상태를 보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건데 국민들이 아니 지금 사법개혁의 시점에서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정말 어떻게 스스로를 쇄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소통의 그런 중요한 시간이다. 근데 아직도 그들은 법복을 입고 있는 그들은 아직까지 이 사안이 본인들이 스스로 불러일으킨 사법 불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 소원 같은 경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다 그러는데 대법원은 위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정권, 칼자루는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다. 대법원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법은 통과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헌재랑 그리고 대법원이랑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참 새로운 파인딩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같은 법조인들이잖아요. 누구는 대법원에서 일하고 누구는 헌재에서 일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가 정말 국민들로서는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이 같은 사안에서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달리할 수 있구나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생기는 건데 대법원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반대하는 사유들이 본인들의 권한이 뺏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 조금 더 뭔가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재판소원 도입 시에는 이게 법원과 결국에는 헌재에서의 이 시스템이 연결돼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대법관수도 증언을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관들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연구관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핑계 대면서 지금 계속 이거는 무리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그리고 인력은 인력 확충대로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히 현명한 그런 대응 논리인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법부가 정말 국민들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조직이구나. 특히 대법원에 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구나. 여전히 조의대 내에서 그런 박영재 그리고 천대엽 이런 분들이 계속 권력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쇄신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태악 중앙선거위원장의 후임으로 다름 아닌 천대엽 대법관, 그러니까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씨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하겠다, 내정하겠다 지금 그런 건데 민주당이 그 논평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천대엽 내정자는 조희대 사법부의 법원행정차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총괄해온 인물이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다. 12.3 내란에 대해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 했느냐. 실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등에 출석을 해서 당시 그 법원의 그런 파기환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천대엽 사실 대법관이 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번에는 선관위 결국에는 정말 그 보수에서 부정선거를 그렇게 주장하는 선관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법원이 이렇게 파워가 크구나 저는 이번에도 느꼈던 게 결국에는 선관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3명, 대통령이 3명 그리고 대법원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추천한 분이 위원장으로 관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파워가 이렇게 중요하고 대한민국을 선관위부터 해가지고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권력기관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천대엽 지금 뭐 내정자는 사실은 예전에 김학의 전 차관의 그런 무죄로 확정을 짓는데 아주 혁혁한 공신을 한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별장에서 성접대 했던 동영상.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아니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뇌물죄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1심에서 뭐 증거에 대한 수집에 대한 적절성 때문에 1심에서 무죄됐다가 2심에서 유죄됐다가 다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무죄로 확정했던 그 김학의를 면책해줬던 천대엽 지금 내정자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게 팔이 완전히 안으로 굽는 그런 판결 아니었냐라는 불의에 떨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요즘에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래서 딴 얘기긴 하지만 김학의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결국에는 무죄 받고서는 이 형사 보상금을 1억 3천만 원이나 받아갔대요. 이분이.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뇌물 받고 성접대 받았는데 결국에는 무죄 나가지고 오히려 돈 받아갔다. 이런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돌아가고 있었고 그 무죄 판결했던 천대엽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천대엽을 내정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해박한 법률 지식, 균형 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탁월한 사법 행정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정자로서 아주 충분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왔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사실은 내란에 대한 부분이나 내란 재판부 전담에서도 계속 반대했었고 그리고 지금 파기환송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서 헌신해왔다고요? 이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우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난 제대로 한 거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본인들의 주장에 그런 논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선관위원장 되면은요 결국 에는 인사청문회 해야 되거든요. 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의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이진관 부장판사를 만난 것을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판사를 만났더라면 형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진관 판사만 만나면 검찰, 특검 구형량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특검이 15년을 했는데 이진관 판사는 8년이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예,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경우 플러스 1년이 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렇게 가려운 곳을 확실히 긁어줬는데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부부와 통일교는 상호 공생 관계였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건진법사 전성배의 알선으로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논란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 예. 형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샤넬백 처음 받은 거는 무죄. 800만 원짜리는 무죄. 그런 청탁의 의도가 뭐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줬다. 그리고 청탁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이다. 이런 부분을 완전히 180도 뒤엎는 뒤집었죠. 예. 논리가 이진관 판사의 이번에 건진법사의 판결이란 말이죠. 정교 유착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윤석열 그리고 통일교 유착 관계가 있어야 그 안에서 프락치 역할을 했던 건진법사가 본인의 존재를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샤넬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는 나 받은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건진법사도 이거 전달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전달을 하고 나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이진관 판사가 얘기를 하면서 청탁에 대한 그런 뇌물의 성격이 인정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샤넬백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심이긴 하지만 실제로 김건희 씨의 죄가 얼마나 건진법사를 봐도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더 많은 그런 양형을 얻을 거라고 판결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 결국에는 김건희 씨 나중에 2심 갔을 때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의 정교 유착의 문제 그리고 묵시적 청탁에 대한 문제 그래서 건진 법사가 그 통일교와 김건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지금 판결로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사안들도 새롭게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묵시적 청탁의 논리, 뭐 어려운 말로 전시의 범죄를 포괄일죄라고 했네요. 그래서 예. 뭐 1, 2차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이런 연속 범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도를 더욱 무겁게 본 것이고 이진관 판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김건희 씨 할 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본인은 지금 받은 적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라프 목걸이는 인정하지 않고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발견됐기 때문에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지도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분명히 이런 인정하지 않고 어딘가에 꽁꽁 숨겨놓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뭐 2차 종합특검에서 판단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의 관계는 결국에는 청탁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배달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달을 했다고 판사는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면 김건희 씨의 1심 특히나 김건희 씨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김예성도 있고 여러 뭐 도이치 주가 사건의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들 그래도 희비가 엇갈린 거예요. 김건희가 이렇게 약하게 나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약하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진관 판사가 정말 이진관 판결을 했다. 상당히 훌륭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김건희 씨는 샤넬 가방 2개, 샤넬백 2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는데 반 클리프 앞에까지. 반 클리프, 그라프 목걸이죠. 그라프도 맞고 반 클리프도 받았는데 반 클리프는 지금 서희건설이잖아요. 그렇죠. 통일교에서는 그라프 목걸이인데 그렇죠.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라프 그러니까 그 통일교와 관련된 거는 샤넬백을 2개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는데 샤넬백 첫 번째는 무죄가 났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고 그 두 번째 샤넬백 그러니까 1,200만 원짜리 그리고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김건희 씨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배달 사고다.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중간에서 배달 사고를 냈다라고 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배달 사고는 없다. 왜냐하면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었는데 예. 만약 김건희 씨와 그 관계가 단절되면 고문료가 끊긴다. 그러니까 배달 사고를 낼 이유가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것도 되게 판사에 따라서 봐주려면은 완전히 봐줄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아니 증거가 없지 않냐. 그냥 증언만 있고 그리고 다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배달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지기현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백대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판사 만났으면은 아 정황이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를 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800만 원짜리 이 부분도 결국에는 정교 유착 그리고 고문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 배달 사고에 대한 가능성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샤넬백 1차, 샤넬백 2차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이런 부분은 정황적으로는 다 묵시적 청탁의 목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의 대가로 사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이 통일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청탁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인 것이죠. 예. 자, 다음으로는 그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혜령 경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는 두 사람이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됐던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예. 눈빛만으로 위로가 된다. 예. 그런데 결국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파국입니다. 파국. 제가 보기에. 뭐 완전 척졌죠. 예. 돌아섰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결과가 지금. 그 합동수사단에서 결론을 보고를 했죠. 결국에는 뭐 46명의 그 세간에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핸드폰을 다 분석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실과의 통화 등 뭔가 외압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뭐 김건희 씨, 한동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개입 이런 것들은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이 백경정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무관하다라는 결론을 낸 것이죠. 예.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페북에 쓴 글을 보면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서 백혜령 경정팀이 답정로 위법 수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세관 마약 의혹이 사실상 묻힐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200kg에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마약이 공항을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대로 묻히면 과연 이걸 제대로 믿을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경정을 끝까지 응원하고 응원하는 있어요. 이유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임은정 검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은 건 맞는 건데 하여튼 두 분은 둘 다 각자의 조직에서 내부 고발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의 측은지심이 있었고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은 서로 마음만 봐도 알겠다. 눈만 봐도 그런 마음이 읽힌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결국에는 합수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백경정이 들어오긴 했지만 본인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못 받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지속해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히 그 말레이시아 조직단이 뭐 말레이시아로 서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못 알아들었죠. 근데 통역을 해보니까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막 이러면서 그들이 뭔가 조작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연기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얘네들 뭔가 수상하다. 그리고 몸에다가 4kg씩 이렇게 마약을 다 붙이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검증이 된 거냐에 대해서 이제는 합수단이 이제 그냥 보고를 하고 그냥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미궁의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정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이번 결과 보고를 통해서 얻지는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으로 대통령 국무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기지사 때 트레이드 마크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엄중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실태 조사를 했더니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점용 시설이
835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경기도 지사 때 해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밖에 안 나오느냐. 예, 예. 이거는 공무원이 누락시킨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스토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예.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니까 2019년에 이재명 지사일 때 경기도에서만 1,400건. 경기도에서만. 예. 예. 2019년 1,400건이 보도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 말씀하셨군요. 예. 그리고 이번에 보고된 건 작년 사례를 이제 행안부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835건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경기도가 고작 88건 나왔대요. 예. 이것은 이재명 지사 때 엄청나게 좋은 행정을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이미 현장에 있는 그런 업자들과 유착이 돼가지고 봐주기를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의 결과일까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거는 분명히 현장에서 제대로 실태조사 안 된 거야.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주기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조사해. 3월부터 실태 조사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4월부터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그런 관리를 하겠어라고 발표하신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그런 지사 때 트레이드 마크가 업적이기 때문에 결국엔 하청 가면은 여러 가지 뭐 커피 파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평상도 백수, 있고. 예, 파는 사람 그러면서 자리값 받고 그러면 거기 그 주변에 못 앉게 하고 그러면서 막 음식이랑 쓰레기랑 막 이렇게 되면서 쾌적한 그런 자연 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텃세들을 결국에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합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지나가다 보고 못 본 척한다. 예. 그리고 위반하고 있는데 위반 사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불법 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와 직무유기로 방해하는 이런 공직자들을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저는 이제 불법 시설, 예. 이거 치우셔야 됩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쓱 봉투 주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관행들이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지 않았나. 그랬기 때문에 그래. 뭐 이번만 뭐 이러면서 그냥 보고해서 또 쓱 빼주고 또 막 그런 것들이 아직도 후진국형 대한민국의 그런 행정이 남아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전히 척결해 버리자.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깨끗한 투명한 그리고 공정한 행정을 해야지 그런 불법 시설들 불법 행위들이 사실은 깨끗하게 극복될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국에서 800건 아니라 더 많은 건이 이제 3월 달에 조사가 되면은 보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전에 국무회의에서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거짓말하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속이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거는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이렇게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해보겠습니다. 또는 뭐 장관이 대답 못해요. 그럼 옆에 있는 시골장들이 대신 대답해서 대통령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부처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느냐. 이 공무원들의 각자의 능력이고 사실은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걸 제대로 파악하고 또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도 같은 급이라 그래서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말 열정과 성의를 다하는 행정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있는 정도의 그냥 역할만 하느냐 이거는 극과 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정말 뭐 24시간 동안 텔레가 똑깍똑깍 한다고 해요. 그래갖고 뭐 과로하고 초과 근무가 그렇게 늘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그런 면에서 정말 밤낮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지지도가 고공행진 그러면서 최고점을 찍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